안녕하세요. 축진멍입니다. 최근 핫한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레버쿠젠에서의 비르츠, 지금의 기량보단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레버쿠젠 시절 좋았던 상황을 다시 보면서 리버풀의 상황에 적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 슬롯 감독, 그리고 리버풀의 코치진, 심지어 선수 본인까지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르츠의 플레이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 팀엔 여러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입니다. 지금 리버풀엔 태양이 될 수 있는 선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살라, 비르츠, 이삭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의 리버풀의 실질적인 태양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흐라벤베르입니다. 저는 일단 태양을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리버풀의 상징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살라는 2년 재계약을 한 상태이고 팀 내 쌓아온 입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삭은 에키티케라는 스트라이커와 공존 내지는 출전 시간 분배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삭을 태양으로 삼으려면 이삭이 매경기 나와야 하는데 에키티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비르츠죠. 여기서의 중심 선수를 정해야 주연과 조연이 정해지고 그러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잉글랜드판 갈락티코를 구성했던 리버풀이지만 갈락티코의 구성이 아닌 갈락티코를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먼저 팰리스전 비르츠는 선발 라인업엔 왼쪽 윙어 자리에 출전했지만 실제로는 가운데 내지는 오른쪽까지 움직이면서 폭넓은 활동 범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각보다 비르츠의 체력 감소를 가속화시켰습니다. 6분 8초의 상황입니다. 비르츠가 오른쪽에서 수비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팰리스의 패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리버풀의 수비가 성공하고 리버풀의 수비가 성공한 순간에 비르츠는 자신의 위치인 왼쪽으로 가로질러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6분 11초고요. 공을 잡는 순간 비르츠는 완전히 터치라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르츠의 활동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넓네. 공을 받을 땐 왼쪽에서 받고 또 플레이할 때는 오른쪽에 위치시키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비르츠를 가운데 프리롤처럼 쓸 거였으면 이 공을 케르케즈가 받게 하고 비르츠는 자리를 좁혀 쓰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는 오히려 소보슬라이 같이 체력이 좋은 선수에게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좀 의미 있는 장면이 있는데 20분 23초 비르츠가 상대 왼쪽 풀백인 미첼 쪽까지 가서 수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비르츠가 경기 내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기 오른쪽까지 가서 압박을 한다. 두 번째, 감독의 지시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즉흥적으로 비르츠가 따라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르츠가 이걸 결정했든 감독이 이걸 결정했든 비르츠의 움직임의 폭이 너무 넓고 비르츠가 본업이 아닌 상황에서 체력을 소모하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저는 엑조디아형 선수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르츠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수라도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뛰는 경우에는 그 선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비르츠는 체력이 미친 듯이 좋다 이런 유형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모드리치라든지 소보슬라이 이런 정도의 느낌까진 받지 못해서 체력을 가성비 있게 쓰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비르츠 개인의 폼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르츠 개인의 폼도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탄을 했던 비르츠의 프리시즌, 그때 비르츠는 터치가 그냥 발에 쫙쫙 붙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리그의 적응도 그렇고 또 프리시즌보단 강한 강도 때문인지 터치를 좀 흘리는 일도 생기고 패스 나가기 직전의 터치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면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패스였는데 비르츠가 공을 좀 흘렸어요. 첫 번째 터치가 길어지면서 공이 가마다 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가마다가 거의 공을 뺏을 뻔했습니다. 사실 이 공을 건드리는 방향이 옆에 있는 마테타 쪽으로 향했다면 리버풀 뒤쪽의 수비진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었죠. 그런데 비르츠 같은 선수에게 이러한 터치는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르츠는 냉정하게 본인 몸과 비슷한 선수들 중에는 버티는 게 괜찮을지 몰라도 그냥 순수 피지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버티는데 능한 몸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선수와 부딪히기 전에 볼 방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쫀득한 퍼스트 터치가 전제 조건이 되죠.
터치에 관련된 부분은 적응과는 별개로 본인이 스스로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비르츠의 터치가 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비르츠는 레버쿠젠 시절부터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 그러니까 수비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서 돌아서거나 공을 앞쪽으로 전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잘했습니다. 지금도 레버쿠젠 때와 어느 정도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간 거죠. 상대 수비 4명 사이에서 공을 잡게 되는 비르츠인데요. 이 상황에서 리차즈, 그러니까 상대의 3센터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앞쪽까지 끌려 나왔다는 건 비르츠가 여기서 잘 벗어나기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득을 팀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르츠의 두 번째 터치가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비르츠는 검정색 방향으로 공을 갈고리처럼 싹 감아서 자기가 더 컨트롤하기 편한 위치로 잡아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터치는 빨간색처럼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비르츠의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아예 최상은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서 터치가 제대로 됐다면 흐라벤베르에게 주면서 리차즈를 끌어내고 본인이 다시 이동하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는데 붉은색 쪽으로 터치가 되면서 이 터치를 잡아놓기 위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와튼이 태클을 하게 되고요. 비르츠는 이 공을 간신히 뺏기지 않습니다. 물론 뺏기지 않은 건 결국엔 잘한 게 맞지만 비르츠의 의도대로 플레이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찍먹아,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까지를 봤을 때 저는 일단 비르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를 리버풀은 계속해서 실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비르츠의 폼이 압도적으로 좋다면 그런 역할, 상황, 상관없이 다 때려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비르츠의 폼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여되는 역할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팰리스전은 비르츠를 너무 폭넓게 사용한 게 전반전에는 실패라고 볼 수 있겠고요. 뉴캐슬전에서의 비르츠도 꽤나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비르츠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르츠한테 공이 올 때 잡아두지 않을 수 있는 공은 굳이 잡지 않으면서 다이렉트 패스가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는 거죠. 즉 비르츠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면 비르츠에게 공이 도착하는 순간에 예쁜 패스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비르츠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과 리버풀이 정신없는 중원 상황에서 리버풀이 공을 차지한 후에 흐라벤베르가 비르츠에게 공을 줍니다. 비르츠가 공을 잡은 순간에 비르츠는 고든과 토날리의 동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르츠는 일단 고든을 피하기 위해서 공을 살짝 앞쪽으로 쳐놓습니다. 고든은 앞쪽에 있는 루트는 토날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등 뒤로 돌아가면서 샌드위치를 구성해줍니다. 그런데 고든의 워낙 맹렬한 압박 때문에 비르츠는 터치가 완벽하지 못했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공을 앞으로 쳐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공은 발에 붙어 있는데 상체는 이미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내가 공을 앞에 쳐놓고 그걸 따라가는 터치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운데 이건 공보다 몸이 먼저 앞으로 나간 케이스라서 뒤에서 공을 끌고 오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상황에선 강도 조절이 쉽지 않고요. 비르츠는 생각보다 긴 터치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공을 기마랑이스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비르츠가 이러한 프리미어리그의 템포 그리고 압박 상황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결하고 적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리버풀이 계획된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 아니고 공을 탈취한 뒤에 바로 즉흥적으로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비르츠가 잘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주변 동료에게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움직이고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그런 리듬, 비르츠의 템포들이 살아나면서 더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은 아까와 아예 반대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장면과 비슷하게 엄청나게 좁은 공간 속에서 비르츠는 공을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즉각적인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터치를 매우 잘해놨어요. 그래서 돌면서 몸으로 지키면서 에키티케에게 공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비르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좁은 공간에서 남들보다는 한 2단계는 높은 수준의 터치로 상대를 빨아들인 뒤에 주변 동료에게 좋은 패스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 상황을 세팅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선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저는 이것도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르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력을 쓸 때 안 쓸 때 조금 구분하는 능력이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비르츠만 좀 집중해서 봤는데 비르츠가 공을 뺏기면 내지는 자기 주변에 어떤 선수가 있으면 본인이 공을 뺏을 때까지 진짜 끝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르츠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체력이 필요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체력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터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턴오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르츠가 일단 경기 내내 자신이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체력의 밸브를 잘 조절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르츠는 어려운 패스길도 볼 수 있는 능력,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동료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르츠를 제대로 써먹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무슨 2천억짜리 선수가 뭐 그렇게 조건이 많냐? 2천억이면 그냥 다 씹어 먹어야지. 저는 이 말에는 조심스럽지만 약간의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냉정하게 지금 현대 축구에서 리오넬 메시가 아니라면 조건 상관없이 씹어먹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2천억이 과거의 2천억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리버풀 코칭 스텝 내지는 비르츠는 지금 상황에선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비르츠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안해내야죠. 이미 돈은 썼고 앞으로 비르츠와 함께해야 될 시간은 많습니다. 지금 비르츠를 버릴 것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버쿠젠에서는 비르츠가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터치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은 본인의 컨디션이 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리버풀과 레버쿠젠의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카, 비르츠, 그리말도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카가 공을 잡았을 때 비르츠는 원래 본인의 자리보다 조금 내려오면서 상대 선수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자카가 이런 포켓 공간 안에 있는 비르츠에게 공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비르츠 주변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그럼 비르츠는 이렇게 수비진들을 자신에게 수축시키고 다시 리턴을 줍니다. 이것은 비르츠의 쫀득한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상황에 그리말도는 이미 앞쪽으로 상대 뒷공간을 넓게 뜁니다. 그때 킥 좋은 자카 같은 선수가 한 번에 때려줍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레버쿠젠 선수 3명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거죠. 비르츠는 포켓 공간에 들어가 있고 공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시야가 좋은 자카가 정확한 킥으로 전개해주고 그리말도는 공격수 같은 오버래핑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뭐 여기에 보니페이스나 반대쪽에 프림퐁 같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받아준 거죠. 또 리버풀의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도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약간의 왼쪽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선수라면 왼쪽 볼란치, 그러니까 맥칼리스터 자리의 선수가 잘 해줘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센터백과 풀백, 그리고 비르츠를 연결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맥칼리스터 본인도 수비를 끌어당긴다든지 무언가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요즘의 맥칼리스터는 약간은 평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르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영상 말미에 제 생각을 한번 간결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리버풀이 비르츠를 쓰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두 번째, 비르츠가 자신을 쓰는 방법을 몰라도 씹어먹을 만큼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비르츠가 가장 좋았을 때의 터치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르츠는 아예 망했나?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뭐 비르츠뿐만 아니라 요케레스, 세슈코, 볼테마데, 사비 시몬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데려온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겨울 이상 넉넉 잡아보면 한 1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팀적인 노력과 비르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르츠가 잘했던 시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수에 비해서 보여줬던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비르츠가 한번 그 혈이 뚫리면 계속 터질 것 같다는 것도 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거나 득점을 했을 때 그럴 때는 터치에 대한 것도 확실히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레이의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나 득점, 특히 득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비르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